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 무역의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역의 필요성, 그리고 무역의 성격, 그리고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1절 무역의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무역과 국민경제, 무역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출과 국민경제, 수입과 국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3절에서 무역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역의 특수성인데, 무역의 특수성으로서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해상 의존성입니다. 해상 의존성. 무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 항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물품을 이동을 시키는데, 물품을 보내는데 선박이 적합하고요. 비용이 비교적 다른 운송 수단보다 저렴해요.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물품의 대부분이 해상 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역, 수출입되어지는 상품, 물품은 대부분 해상 항로를 통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존의 주요 무역항들은 항구 도시가 대부분이고요.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관습, 국제 상관습도 해상 운송, 해상 보험 등 무역업과 연계되어서 발전해 왔어요. 최근에는 운송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내륙 운송이나 항공 운송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운송 방법들은 해상 운송과 결합되어 복합 운송 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수출입되는 물품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역은 해상 의존성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기업의 위험성입니다. 기업의 위험, 기업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그 위험성, 기업의 위험성인데, 이 위험으로서 첫 번째가 물품 수송상의 위험을 들 수가 있어요. 물품을 수송하는데 있어서의 그 위험. 무역 거래를 할 때 장거리 운송, 보통 장거리 운송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장거리 운송이라든가, 그리고 보관이 불가피합니다. 보관이. 따라서 이 물품 자체의 변질이나 부패는 물론 도난을 당할 위험도 있어요. 도난을. 이러한 위험들이 국내 거래보다 훨씬 크고요. 이러한 그 노출이 크다는 얘기죠. 변질될, 부패될, 도난당할 위험이 국내 거래보다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손해보험이라든가 해상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해보험, 해상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물품 대금 결제상의 위험이에요. 물품 대금 결제상의 위험. 자, 수입업자가 어떻게 대금을 지급을 거절을 하거나, 혹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지급 불능 위험, 지급 거절이나 지급 불능 위험으로 인해서 대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물품 대금 결제상의 위험이
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수출보험제도죠. 예, 수출보험제도. 대금 지급 거절이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수출보험제도. 이러한 그 수출보험제도 등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험은 기업의 위험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외환 위험이에요. exchange risk, 외환 위험, 줄여서 환위험, 혹은 상품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자, 환위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환율이 변동하면은 자, 수출을 해요, 내가. 자, 1달러 1,000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1달러. 그러면 1,000억 원이죠. 1,000억 원. 1달러, 환율이 1달러 1,000원인데, 생각하고, 계약할 당시에 1달러 1,000원인데, 1억 달러치를 수출을 했으면은 수출 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 달러를 받아서 환전을 하면은,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환율이 변동해.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계약을 하고, 수출 물품을 보내고 수출 대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환전을 하니까 할 때 됐는데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달러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억 달러로 받은 대금을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은 1,000억 원이 아니라 900원, 100억 원 줄어들죠. 이와 같이. 이러한 그 환위험,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상품 가격의 변동 위험이죠. 자, 내가 수출을 해요. 수입을 하는 걸로 예를 들게요. 수출을. 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수입을 해 오는데 그 부품이 1달러짜리예요. 1달러. 환율이 1달러 1,000원이에요. 그래서 1달러짜리 부품을 1억 달러어치 수입을 해 오는데 그러면은 1달러 1,000이니까 1,000억 원이 들어가죠. 1억 달러어치 부품을 수입하는데 환율이 1달러 1,000이니까 1,000억 원으로 어떻게 1억 달러어치 부품을 수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을 하고 수입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100원으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 자, 1달러 900원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부품을 수입을 하는데 자, 부품을 수입을 합니다. 임포트 수입을 하는데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 1,000원일 때 계약을 했어요.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 1,000원일 때 계약을 했는데 자, 부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1달러 얼마로 올라요? 1,10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은 1,000억 원이 아니라 1억 달러치 부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억 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요? 1,100억 원으로 늘어나겠죠. 얼마로? 1,100억 원. 수입 대금이 얼만큼 더 들어가요? 100억 원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100억 원어치 더 들어가게 돼서 상품 가격에 변동하게 되니까 이 상품 가격의 변동 위험이죠. 이와 같이 환율이 변동하면은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 해서 이 기업의 위험성, 이 기업이 국내 거래와 다르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는 그 특수성, 무역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무역의 경우는 자, 해상 의존성, 기업의 위험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 관습성입니다. 국제 관습성. 자, 국제 관습성이라는 것은 국제 관습성이라는 것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국가마다
상관습, 언어, 상거래 법규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달라요. 나라마다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상거래 법규도 다르고요. 상관습도 달라요. 따라서 어떻게 상대 국가들의 이러한 그 특수성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무역을 하다가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상관습상의 통일화를 위해서 어떻게 상업회의 있습니다. 상업회의소, 국제상업회의소,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ICC, 국제상업회의소라든가 혹은 국제법협회, 인터내셔널 로 어소시에이션 등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겨났냐면 정형화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인코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든가 신용장 통일 규칙 등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관습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산업 연관성입니다. 산업 연관성. 자, 무역은 국가의 산업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국가의 그 나라의 산업 구조와 무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은 국내 산업이 발전하겠죠. 생산이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해요. 그리고 고용이 증가하고 당연히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반면에 수입이 증가하면은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겠죠. 자, 수입이 증가해요. 그러면 동종 산업의 그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은 그 동종 산업의 그 위축을 가져오겠죠. 자, 위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은 국내 산업과 그 나라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산업 연관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절 무역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무역이란 혹은 무역의 필요성, 무역의 성격, 무역의 이익, 그 다음에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절 무역과 국민경제, 무역과 국민경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출과 국민경제입니다. 수출과 국민경제. 먼저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 자, 무역, 수출, 생산 및 고용 증대, 소득 창출을 들 수가 있어요. 생산, 고용 증대와 소득 창출. 자, 수출은 해당 재화의 생산 증대 뿐만 아니라 동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돼요. 고용을. 자, 수출은 해당 재화의 생산 증대뿐만 아니라 그 재화와 관련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요. 그로써 어떻게?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니까 고용을 창출하게 되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는 자본 집약 산업보다는 오히려 노동 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나고요. 또한 수출 증대는
국내 생산을 촉진시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노동, 자본, 토지, 기술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해서도 대가가 지급되기에 생산 요소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출은 생산, 고용 증대, 소득을 창출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한다는 거죠. 수출은. 자, 수출은 피규 우의 제품의 특화함으로써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규 우에 있는 제품의 노동과 자본을 집중함으로써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했어요. 해서 수출은 피규 우의 제품의 특화함으로써 대량 생산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면은 생산 규모도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하게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산업구조도 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 해외 시장에 대한 그 많은 수출은 어떻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내 생산은 증가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생산 규모도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산비가 절감되죠.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규모의 경제로 생산비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경쟁력 강화. 특히 농수산 부문보다는 중화학, 공업 부분에서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외화 공급의 원천이죠. 외화 공급의 원천. 자, 외화를 공급하는 그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원천. 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원자재나 시설재 등의 그 수입 결제, 자국 통화의 교환성 보장, 외채 지급 준비 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외화가 필요하죠. 자, 원자재 수입하고 시설재 수입하면은 그 대금에 대해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국 통화의 교환성을 보장하고 외채 지급, 채무죠.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채무, 빌려온 그 채무에 대한 지급 준비 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외화가 필요해요. 외화가. 자, 이러한 외화의 조달은 어디에서요? 무역 외 거래나 외국으로부터 자본 도입으로 가능하죠. 자, 무역 거래나 혹은 무역 외 거래나 무역 거래나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에 외화 조달은 수출이죠.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자본 조달 어떻게? 수출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겠죠. 자, 수출을 통해서 조달해야 돼요. 결제하기 위해서 외화가 혹은 외국으로부터 무역 외 거래나 혹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결국은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에요. 수출을 통한. 자, 무역 외 거래, 무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거래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혹은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외화 공급의 원천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은 경기를 조절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자, 수출은 국내 경기에 완충적인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출은. 자, 만약에 국내의 수요가 둔화될 때, 수요가 안 좋아요. 점점점 수요가 나빠져. 그러면은 수출 증대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보완할 수 있겠죠. 수출 증대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수출이 보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 수요가 과열될 때는 어떨까요? 자, 과열이야, 국내 수요가. 자, 그러면 국내 수요가 과열이라는 얘기는 상품이 생산되는 재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과열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막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플레를. 그러면 수출을 좀 줄여서 그 재화를 수출이 아니라 국내에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출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출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이 수출은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생산 및 고용 증대, 생산이 증가하니까 고용이 증대하고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소득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 세 번째는 외화 공급의 원천이라는 거죠. 수출은. 그리고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수출에. 이어서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 수출이 긍정적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산업구조의 왜곡을 들 수가 있어요. 산업구조의 왜곡.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구조를 고도화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특정 산업의 수출활동이 확대가 돼요.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특정 산업의 수출활동이 확대되면은 이 특정 산업 외에 그 밖의 산업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산업은. 자, 그러나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곤란하게 될 경우, 그러면 국가의 국민 경제는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 우리도 이 농수산물 수입 비중이 상당히 큰데 자금률이 낮아요. 우리도. 자, 2차 산업 공업에 우리가 특화를 하다 보니까 그 공업의 수입 활동이 확대가 되면서 농업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 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기간 산업의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한일 무역 분쟁, 이 한일 무역 마찰 분쟁에 있어서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강행을 했는데 일본이 생각한 게 바로 한국에 있어서 이 소재 부품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규제를 했었죠. 자, 많은 부분을 소재와 부품을 우리가 일본의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 한국의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기간 산업의 경우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각국은 비교 열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비록 비교의 산업이 아니에요. 비교열의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열의 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결과, 자,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비교 열의 산업인데 그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의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산업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산업 구조를 튼튼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비교율 산업을 보호 육성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로 보면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 물가 상승, 부정적인 영향으로. 자, 수출에 의해서 공급된 외화는, 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외화가 국내에 공급이 되게 돼요. 그러면 외화가 들어와서 그게 외화가 그대로 한국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 통화로, 바꾸어서 환전이 돼서 국내 통화 사용하게 되니까 요 국내 통화를 증대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해외 부분의 통화가 증대하면은 해외 부분으로 인해서 통화가 증대돼요. 통화량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대, 통화가 공급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수출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결국 수출 증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은 수출 증가에 따른 국제 수지 흑자를 관리하고 있어요. 자, 수출 증가에 따른 국제 수지 흑자를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물가 상승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수지 흑자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로는 산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밖에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교 열화에 있는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보호 육성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산업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효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예,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이어서 수입과 국민 경제입니다. 수입과 국민 경제. 우선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수입의 긍정적인 영향. 자, 첫 번째, 원자재 및 시설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을 통해서. 자, 지속적인 국민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업화가 필수 불가결하죠. 공업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죠. 일반적으로. 자, 이러한 공업화 과정에서 부존 자원이 빈약한 국가의 경우
부존 자원이 빈약한 국가의 경우는 공업화에 필요한 원유나 철광석이나 원면 등등의 원자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서 비쌀 경우 오히려 수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원유나 철광석이나 원면 등등 원자재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자재나 시설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소비자의 후생 증대예요. 소비자의 후생 증대. 자, 수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값싼 다양한 외국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후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향유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후생 수준은 향상된다. 그만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예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어요. 자, 수입은 국내 생산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자, 경쟁에서 지면은 당연히 경쟁에서 밀면 결국은 국내 생산 기업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외국 생산자들과 치열한 경쟁, 자, 수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무슨 노력? 연구, 개발 등등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혹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곧 이러한 것들은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겠죠. 이러한 수입은 국내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입의 긍정적인 영향, 효과로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라는 것,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수입의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수입에 첫 번째가 국내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얘기예요. 위축.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 제품의 무제한적 수입. 자, 국내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 제품이 수입이 이루어져요. 많은 제품들이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시장 기반을 잃게 되겠죠. 시장 기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구나 외국 제품에 비해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외국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 기업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고용 및 소득의 감소예요. 자, 외국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게 되죠. 그러면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게 되죠. 생산이 위축되고
그리고 경쟁력을 잃게 되는 기업의 그 국내 생산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게 되면은 실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득은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해요. 이러한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수입품이 노동집약제일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서 국내 고용과 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수지 악화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수입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외화가 유출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제수지는 악화되겠죠. 그러면은 국제수지가 악화가 되게 되면은 국가의 국제 신인도, 그 나라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죠. 자, 신인도가 급격하게 빠르게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때 그랬어요. IMF 위기 이전에 보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국제 수지가 어떻게 악화되면서 점점점 악화되면서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금융위기를 맞았죠. 이와 같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제수지의 악화, 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소비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얘기예요. 소비구조의 왜곡을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으로. 네 번째. 자, 수입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국산품보다 외국 제품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고급 사치품의 경우 이런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치품, 고가의 브랜드 가방, 샤넬이나 프라다나 뭐 구찌나 이런 것들 있죠. 가방 하나에 겨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인데 사실 원가는 그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몇백만 원씩 하죠. 거기에 관세 부과해도 소비는 감소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려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 업체들이 어떻게?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죠. 비싼데 또 올려요. 또 올려. 그런데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소비구조 왜곡이죠. 자, 이러한 소비 패턴은 국내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이와 같이 수입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국내 산업의 위축, 고용 및 소득의 감소, 국제수지의 악화, 국내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